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다. 그날 내 안에서 뭔가가 딱 하고 부서졌다. 남들처럼 명품백 한 번 사줘 봤어? 해외여행 한 번 시켜줘 봤어? 근데 왜 당신 혼자 희생하는 것처럼 말해? 우리 엄마 평생 우리 집 들어와서 애 봐주고 살림해주고 고생만 했잖아. 마음껏 여행도 못 가보고. 그 말들을 들으며 나는 겨우 입을 떼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호강 못 시켜줘서 미안했다. 하지만 나도 이제 단칸방이라도 괜찮으니까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만 갈라서자. 나는 올해 63 김창훈이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의 아내 그리고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결혼하자마자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신혼의 달콤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처를 잃은 장모님을 딱하게 여겼고 없는 살림이지만 내가 모시겠다고 나섰다. 그게 사위로서 사람으로서 도리라고 믿었다. 솔직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하지만 장모님을 혼자 내버려 둔다는 건 내게는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돌이켜보면 좋은 날보다 힘든 날이 훨씬 많았다. 경제적으로도 벅찼고 마음의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보상을 바란 건 아니었다. 단지 아내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다. 내 부모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장모님을 30년 모셨으니까.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아내도 장모님도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걸 해주지 않았다고 부족하다고 나를 탓했다. 그때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나는 가족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의리로 이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돌아온 건 냉대뿐이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었다. 아내와 장모님이 과연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박미경을 만난 건 봄꽃이 흐드러지던 어느 4월이었다. 우리는 결혼했고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평범한 남편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꿈은 1년도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 당신도 알지?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응, 들었지. 그럼 어떻게 외면해? 그건 자식으로서 그럴 수 없는 거잖아. 그 말을 들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젊은 날의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래서 완전히 집은 되찾지 못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되찾지. 그 한마디에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장모님이 살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투자를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장모님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전에는 뭐래?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큰딸이 있으니 뭔가 방법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네는 엄마 모시고 살 상황이 아니래. 왜? 몰라. 형부 사업이 좀 복잡한가 봐.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는 거야? 그제야 나는 아내의 진짜 말을 알아챘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다. 그저 내 입에서 그래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결국 나는 말했다. 그래. 상황이 그런데 어떡해? 모셔야지. 정말? 그래야지. 어머님 모시고 오자. 고마워, 창훈 씨. 진짜 고마워. 그때만 해도 자식이 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내 인생의 30년을 집어삼킬 줄은 몰랐다. 결국 그해 겨울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다. 방 2개 중 하나가 장모님의 방이 되었고 우리 부부의 공간은 그만큼 좁아졌다. 김서방, 이것 좀 먹어봐. 내가 우리 김서방 주려고 아침부터 만든 거야. 이게 뭐예요? 만두. 빚어서 찐 거야.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그럼 만두는 직접 만들어야지. 사 먹으면 맛없어.
나는 감사히 먹을게요. 하며 웃었지만 마음 한켠은 복잡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김서방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고생은요? 늙으면 죽어야 되는데 괜히 군 식구 하나 더 늘어서 고생이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고생 안 해요. 아내는 결혼하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거기에 장모님까지 우리 집에 계시니 나 혼자 벌어서 두 식구를 건사하고 있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라 봉급이 많지 않았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나 나름의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좋은 일은 분명 있었다. 아내도 친정엄마와 함께 지내니 든든해했고 집안일을 분담해 덜 힘들어했다. 그래서 나도 크게 불만이 없었다. 처음엔 분명히 그랬다. 이것 좀 봐라. 이게 뭐예요? 낮에 택배가 왔는데 박서방한테서 온 거야. 형님한테서요? 그래. 돈 잘 버니까 이런 걸 다 보냈다. 상자에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카프가 들어 있었다. 이번 명절에는 찾아뵙지 못한다며 선물로 대신한다는 쪽지와 함께였다. 평소에는 잘 보지도 못하는 큰딸 부부가 안 온다면 서운할 법도 한데 장모님은 그저 기뻐 보이셨다. 아무튼간 든든해. 이렇게 장모를 생각하는 사이가 있을까? 나는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가 그 말에 잠깐 멈칫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이 통이 커. 지난번에는 핸드백 사줬잖아. 기억해? 네, 기억하죠. 장모님은 그 핸드백을 작은 방에 신주단지 모시듯 보관하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들고 외출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아이고, 내가 괜히 김서방한테 자랑했네. 월급쟁이랑 사업하는 사람이랑 같나?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이 돈 좀 못 벌 수도 있지. 그런 게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장모님이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쓰며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에 나는 씁쓸해졌다. 조금은 충격을 받은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장모님 용돈 때문에 늘 돈 걱정에 시달렸다. 직장인 월급이 빠듯해 모으는 돈도 없이 버는 족족 나갔다. 아이를 갖기 위해 아내가 집에 있는 건데 장모님이 계셔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데 어쩐지 큰사위와 비교하는 듯한 말들이 내 마음을 자꾸 핥히었다.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하시는 소리지. 아내는 그런 장모님을 이해하라고 했다. 별 뜻이 없는 말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큰사위와의 비교는 끊임이 없었다. 사업이 점점 잘 되는 것인지 씀이 커진 큰사위를 볼 때마다 나는 자연스럽게 초라해졌다. 장모님의 생활비를 대는 건 나인데도 말이다. 엄마 병원비는 냈어? 결제하고 왔어. 걱정이네. 자꾸 아파서. 그러게. 장모님은 자주 병원에 다녔고 종종 입원해서 영양제를 맞기도 했다. 그리고 보험이 안 되는 병원비는 전부 내 몫이었다. 박서방? 그래, 병원이야. 지난번에 보내준 그 보약 말이야. 그것 때문에 조금 몸이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아무튼 나한테는 박서방이 최고야. 알지? 장모님이 있는 병실로 들어서자마자 들은 말이었다. 큰사위와 통화를 하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장모님을 보니 나는 씁쓸했다. 저렇게 좋을까 싶었다. 퇴원할 때 마트 좀 들러. 과일이 좀 먹고 싶네. 네, 그럴게요. 날 더우니까 차 빼서요. 앞에 딱 서 있어야 해. 기다리게 하지 말고. 네. 솔직히 말하면 장모님은 나를 꼭 운전기사나 집에 부리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어쩔 땐 너무 함부로 말씀하신다 싶을 때도 있었죠.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늘 곁에 있는 사람보다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더 애틋한 법이니까요. 박서방네는 벌써 애 영어 과외 시킨다더라. 학원도 아니고 10일로 하는 거라네. 아직 유치원도 안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비싸지. 그런데 너희는 애도 안 갖고 뭐 하냐?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장모님이 내게 물으셨죠.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좁은 집에서 셋이 함께 살다 보니 솔직히 눈치가 보여서 쉽게 시도할 수도 없었죠. 그런 사정은 장모님은 잘 모르셨습니다. 얼른 낳아. 둘, 셋은 낳아야지. 낳기만 하면 내가 다 키워줄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둘, 셋은 무리예요. 장모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서방네는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 간다더라. 사업이 아주 잘 된다더라. 사람이 통이 커야 뭐든 잘 돼. 김서방, 너도 곧 승진한다며? 승진해도 월급이 확 오르진 않죠. 그날 나는 괜히 작아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나름 열심히 사는데 계속 뒤로 밀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2년 뒤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김서방, 애 좀 봐. 지금 몇 시예요? 4시야. 애 자꾸 울잖아. 낮엔 선이가 애 보느라 힘드니까 당신이 좀 일찍 일어나서 봐. 문이 닫히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옆을 보니 아내는 단잠에 빠져 있고 아기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직 출근 준비하기엔 이른 새벽이었죠. 나는 아기를 안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줄게라고 하시던 장모님은 아이는 아빠가 돌봐줘야 정서에 좋다며 육아를 내게 떠넘기셨습니다. 주말엔 괜찮았지만 이렇게 새벽마다 깨는 건 솔직히 괴로웠습니다. 그대로 출근하면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됐거든요. 그래도 아내가 낮 동안 얼마나 힘들지 아니까 그저 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모님이 또 한마디 하셨죠. 김서방, 옷차림이 그게 뭐야? 예? 아무리 식구라도 장모 앞에서 난닝구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건 좀 그렇잖아. 아, 그날은 아이 보다가 급히 방에서 나왔을 뿐이었는데 그걸 보고 장모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늘 긴장해야 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꼭 한 소리를 듣곤 했죠. 그러다 보니 내 집이 더 이상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 처가에 얹혀 사는 기분이었죠. 아내는 장모님이 옆에 있어 든든하다지만 나는 점점 외딴섬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장모님과 아내는 늘 아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셋이 한 가족처럼 보였죠. 그 셋 안에 나는 좀처럼 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나는 그 가족을 위해 돈만 버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외롭고 가끔은 장모님이나 아내가 원망스러울 때면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잘못됐다고, 이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취미도 여유도 없이 살았습니다. 내 가족이 먹고 사는 일이 전부 내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 부담감에 우울증이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장모님이 바라시던 대로 방 하나 늘린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어느새 깊게 팬 주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경제적으로 휘청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장모님이 나를 불러 앉히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바닥만 바라보셨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대신 말을 받았죠. 아니, 엄마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아저씨 있잖아. 장씨 아저씨. 알아요. 그런데 장모님이 무슨 돈으로 그분한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잠적을 했다는 말이었죠. 사실 그전에도 장모님은 자잘한 사고를 많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나서서 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모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 돈의 무게를 모르셨죠. 남에게 쉽게 빌려주고 또 나에게는 쉽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부부가 은퇴를 앞둔 지금까지도 여유롭지 못한 이유의 큰 몫은 솔직히 장모님에게 있었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그 위에 장모님의 빚까지 내 어깨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제는 정말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한테 좀 부탁해봐. 아내가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가 형부한테 말했나 봐. 근데 사업이 어렵대. 그렇게 잘 산다면서? 지영이 유학 보내느라 힘들다나 봐. 그래도 우리 사정보다는 나았죠. 처형은 늘 그랬습니다. 가끔 좋은 선물 하나쯤 건네곤 했지만 정작 자식으로서의 책임은 우리 부부에게 미뤘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시고 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어리석었던 건 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형 부부가 더 현명하게 산 걸지도 모르죠. 장모님의 빚을 갚느라 나는 또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내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맘때쯤 회사에선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급락하면서 50대 직원부터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죠. 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불안했습니다. 오늘은 버틸 수 있을까? 집에선 생활비, 장모님 용돈, 아이 교육비로 빠듯했고 회사에선 언제 잘릴지 몰랐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며 나는 스트레스성 위염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결국 구조조정에서도 살아남았고 장모님의 빚도 다 갚았습니다. 딸은 장학금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죠. 그때 처음으로 조금은 짐이 덜린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여행 갈까? 제주도 같은데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아내의 말에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이 먹먹했습니다. 물론 해외는커녕 국내 여행도 제대로 가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커버렸으니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을 때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마침 장모님도 처형네와 함께 강릉에 다녀오신다고 했습니다. 잘됐다. 이번이 기회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아내와도 점점 멀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건 흔한 일이지만 우리 부부는 그 갈등의 한가운데 늘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있네. 아내도 흔쾌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출발하기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죠. 항공권도 예매했고 숙소도 예약했고 맛집 리스트까지 꼼꼼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강릉 가는 거 취소됐어. 왜요? 성극이 집에 가서 나한테 삐져가지고 취소했어. 하여간 나쁜 년이야. 근데 제주도는 나도 안 가봤는데. 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표가 없을 텐데. 솔직히 저는 이번만큼은 아내와 단둘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둘러대며 거절했는데 아내가 금세 휴대폰으로 표를 찾아내더군요.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은데 집에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무섭고 결혼기념일이라 좀 그렇잖아. 아, 아니요, 뭐. 아이고, 우리 사위 덕에 제주도 가보네. 그렇게 결국 결혼기념일에 셋이서 제주도로 떠나게 됐습니다. 급하게 숙소에 방 하나를 더 잡아야 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3일은 철저히 장모님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고기는 기름져서 속이 더부룩해. 다른 데로 가자. 해산물이 낫지 않아? 미리 예약해둔 흑돼지 식당 앞에서 장모님은 불만을 터뜨리셨고 성산일출봉? 늙은이 죽일 일이지. 차에서 기다릴래? 결국 저와 아내도 계획을 다 포기했습니다. 바다 구경은 다 했잖아. 바다가 다 거기서 거기지.
다리 아픈데 이제 들어가자. 그렇게 부부만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기념일 마지막 밤, 저는 결국 아내와 다투었습니다. 이번 결혼기념일엔 당신이랑 둘이서만 여행하고 싶었어. 그렇다고 엄마만 두고 오면 마음이 편했겠어? 30년 동안 붙어 살았는데 3일 떨어져 있는 것도 못해? 만약 시어머니였으면 당신은 그렇게 했을까? 그럼 내 마음은? 당신은 내 마음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근데 없는 형편에 엄마 호강도 못 시켜줬는데 제주도라도 모시고 오고 싶은 내 심정을 이해 좀 해줘. 그 말이 꼭 제 탓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못 벌어서 장모님을 호강 못 시켜드린 사람인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가족의 의식주를 책임졌습니다. 아니, 내 부모보다 장모님을 더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듯한 말이 돌아오니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저는 홀로 숙소를 나왔습니다. 바다 위로 떠 있는 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물이 났습니다. 쉰이 넘은 남자가 그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삶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또다시 같은 하루가 이어졌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온 시간, 시계는 거의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깜깜했고 저녁도 못 먹은 채로 허기를 달래려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두세 입 먹었을 무렵 졸린 눈으로 장모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밤중에 무슨 라면을 먹어? 냄새 때문에 잠이 깼네. 자네 회사는 밥도 못 주나? 아무튼 쥐똥만한 회사라 그런가. 월급도 쥐똥, 인심도 쥐똥이네. 그 말에 라면이 목에 걸렸습니다. 속으로만 삼켰죠. 정말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혀를 차며 화장실에 들렀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장모님을 보며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참을 처진 어깨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났다. 몇 입 먹지 않은 라면은 이미 식어 있었다. 하루하루가 지쳤다. 또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나는 결국 퇴직을 하게 되었다. 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장모님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지만 점점 심해져 갔다. 여든이 넘은 장모님은 치매에 걸린 이후 거동까지 더 불편해지신 듯했다. 아니, 점점 아이가 되어 가는 것 같았다. 김서아, 내 놈이 내 지갑 훔쳐갔지. 지갑을 훔쳐가다니요? 박서방이 나한테 사준 지갑, 이 도둑놈이 훔쳐갔네? 아니에요, 장모님. 달려들려는 장모님을 제지하느라 나는 애를 먹었다. 아내는 그 옆에서 자신의 엄마가 이렇게 변한 게 괴롭다고 훌쩍거렸다. 얼마 전에는 딸이 독립을 했다. 할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집에서 멀지 않은 회사 근처로 방을 얻어 나갔다. 그리고 장모님을 돌봐야 할 아내는 손을 놓고 있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장모님을 좀 돌봐드려야지. 어딜 그렇게 다녀? 간병인 있잖아.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간병인이 완전히 공짜가 아니잖아.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당신이 나을 거 아니야. 장모님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자꾸만 딸들 찾으시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다. 나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그것도 기약 없이 멈춰진 상태였다. 간병인이 있다고 하지만 24시간 쓸 수도 없었기에 가족 중 누군가는 그 옆에 있어야 했다. 겨울에 잠옷차림으로 혼자 나가 길을 잃어버릴 뻔한 뒤로는 꼭 그래야 했다. 그리고 그건 아내가 아니라 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 덩치에 엄마 부축을 어떻게 해? 당신이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장모님이 아내보다 풍채가 있다 보니 힘에 부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내가 장모님을 돌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씻기는 것이나 옷가락 입히는 것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밥이라도 잘 차려줄 수도 없었다. 당신은 일만 했지. 집에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내는 그런 나를 타박했다. 아내도 아무래도 치매에 걸린 친정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나도 노력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아내가 뭐라고 한들 이제는 한계였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다. 장모님,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뭐라고? 요양원? 아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장모님도 그게 편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제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요양원이라니? 우리 엄마를 버리자는 말이야? 버리다니. 그러면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돌볼 수 있겠어? 하는 데까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여기가 하는 데까지 해본 거야. 아내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건 처형도 마찬가지였다. 주말에 처형 부부가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가 둘 아니 애까지 새 뒤바라지 하느라 평생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내자고 할 수가 있어? 참 허탈했다. 모두의 기억이 다른 것인지 나는 내가 평생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졸지에 평생 뒷바라지해 준 장모를 버리는 천하의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그럼 모시고 가세요. 요양원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이제 처형이 좀 모시고 사세요. 그러자 금세 얼굴을 바꾸며 말했다. 아니, 우리는 금전적으로 힘들면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그 말하려고 왔는데 한 달에 생활비 50만 원씩 주면 되나? 한 달에 50만 원으로 치매 걸린 장모님을 돌보라니 그건 너무 가혹한 말이었다. 그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누구한테든 50만 원씩 주고 맡기고 싶었다. 내가 거절하자 처형 부부는 또다시 윽박질렀다. 내가 30년 넘게 모셨잖아요. 생활비, 병원비, 빚까지 다 내가 책임졌어요. 그동안 처형이나 형님은 뭐 하셨어요? 여보, 왜 이래? 당신도 그래. 말로는 요양원에 모시면 안 된다고 하면서 힘드니까 나나 간병인한테 떠맡기고 있잖아. 내가 떠맡기긴 뭘 떠맡겨?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남들처럼 명품백 하나 사줬어? 해외여행 한번 시켜줬어? 왜 당신만 희생한 것처럼 말해? 우리 엄마 평생 당신 집 들어와서 애 봐주고 살림해주고 고생만 했잖아.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고. 그 말을 듣는데 속이 뒤틀렸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평생 사회생활하면서 한 달에 30만 원 넘게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취미도 없이 그냥 일만 했다. 그런데 해준 게 뭐 있느냐는 그 말 참 뼈 아팠다. 어쨌거나 엄마 생활비는 우리가 조금 도와줄게. 그러니까 요양원은 보내지 말자. 우리도 모시고 가면 좋겠지만 손주도 봐주고 그러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처형 부부는 끝내 직접 모시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갔다. 그 와중에 장모님은 큰 사위를 따라가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와 아내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큰딸한테 갔으면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았을 텐데. 그때 거기로 갔어야 했어. 아니, 좀 더 부자한테 시집 보냈어야 했어. 어느 날 장모님이 흐느끼며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정신이 또렷하신 건지 아니면 더 흐려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베어냈다. 착한 것만 믿고 결혼시켰는데 착한 게 밥 먹여주나? 착한 게 집을 사주나?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도 장모님도 나를 원망했다. 잘못 살아왔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와중에도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보면 그게 장모님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 아내는 나에 대한 미안함도 고마움도 한 점 없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금방 와야 해. 나도 외출해야 되니까. 아내의 짜증 섞인 말에 나는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퇴직하고 집에 있어도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다. 늘 무거운 짐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짐을 내려놓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와 외출 준비를 하는 아내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야.
옷을 갈아입던 아내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래. 당신은 당신 뜻대로 장모님 모시고 살아. 난 이제 따로 나가서 살게. 뭐?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치매 걸렸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그래, 자식 돌보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지. 나는 장모님 자식도 아닌데 평생 자식처럼 돌봤어. 이만하면 됐잖아. 여보, 당신이 그렇게 장모님 안쓰럽게 생각하니까 나도 요양원 보내고 싶지 않아. 나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여보, 다시 생각해봐.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혼이야?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몇이야? 벌써 이렇게 됐네? 나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정말 이기적이야. 어떻게 엄마가 저런 상황에 우리를 버려? 그래, 욕하고 싶으면 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어. 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좀 찾아서 살아보자. 그러면 나는 당신도 원하는 대로 살아. 당신이 장모님 모시고 살고 싶어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장모님 늘 처형한테 가고 싶어 했잖아. 처형이랑 잘 얘기해 보던가. 여보, 이러지 말자. 애가 결혼도 안 했는데 우리가 이혼하면 어떡해? 나중엔 아내가 김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마음은 뜨겁게 타다 못해 이제는 하얀 재가 되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내가 후 불어도 그 재는 날아가 버렸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동안 호강 못 시켜줘서 미안했다. 근데 나도 단칸방에서 혼자 살더라도 내 집에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만 갈라서자. 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재산 분할까지 하면 앞으로 잘 살아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강한 몸뚱이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뭐든 하면 입 하나에 거미줄 치겠어 싶었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을 모시던가 요양원에 보내던가 하겠지만 경제력 있는 자매가 있으니 어떻게든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나이 먹고 남자 혼자 살 수 있는 줄 알아? 금방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가서는 나도 당신 안 받아줘. 힘들 때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아내는 끝까지 김 씨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부디 잘 살아. 그렇게 그해 김 씨는 아내와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이 있는 1인 가정을 위한 아파트였습니다. 30몇 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얼마 안 돼서 곧장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이었고 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박봉이었고 말이죠. 하지만 이 나이에 최저 시급이라도 받고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혼자 살면 밥 3끼만 먹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모아서 80이 넘어서쯤은 좀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퇴근 후 러닝셔츠를 입고 맥주 한 캔을 땄습니다. 안주는 컵라면이었습니다. 챙겨줄 사람도 없지만 다시 말해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틀어서 보았죠. 처음에는 적막함이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한편 아내의 소식은 딸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지난주에 요양원 들어가셨어요. 안 가겠다고 그러시는데 이모가 끌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뭐라고 그래? 엄마가 먼저 보내야겠다고 이모한테 전화한 거래요. 도저히 못 돌보겠다고요. 어쩌면 김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치매 앞에서는 효자도 없다는 걸 몸으로 깨달았으니 말이죠. 엄마는 3일 전에 마트에 출근했는데 오늘 전화해 보니까 출근 안 했대요. 못하겠다고 그만뒀어요. 아이고. 근데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아빠 인생 사세요. 엄마도 어떻게든 살겠죠. 나도 있고요. 아빠 너무 고생했잖아요. 딸의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숨 가쁘고 고된 인생의 끝에서 누군가가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이가 드니 자꾸만 눈물이 나는 것 같아 얼른 닦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장모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김 씨는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 중 김 씨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오래 머문 듯 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미안했어. 그제서야 아내는 김 씨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마음 잘 추스르고 잘 지내요. 김 씨는 장례가 끝난 뒤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 김 씨를 아내는 붙잡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뒤돌아서는 김 씨를 보더니 슬그머니 손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60대가 되었지만 이제 인생의 진짜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서운한 것도 많고 지금도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불행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는 김 씨의 발걸음은 눈물에 젖었지만 가벼웠습니다.